오늘 준비한 세미나는 프로그래머를 위한 UI 설계로 준비를 했고요. 디자인 쪽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디자이너 전공이 아닌 사람 기준으로 딱 필요한 수준만 모아봤습니다. 목차는 이렇고요. 일단 꾸미기가 아닌 설계라고 적어놨는데,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둘 다 모든 정보가 들어는 가 있거든요. 근데 왼쪽은 그냥 쭉쭉쭉 나열을 해놨고, 괜히 꾸민다고 배경 색깔을 넣어놨고요. 오른쪽은 이제 크기랑 배치 잘 하고, 뭐, 왼쪽, 오른쪽 잘 배치하고, 아이콘도 조금 넣어가지고,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오른쪽이 뭐, 좀 더 잘 꾸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더 잘 눈에 띄도록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네, 여기 예시는 왼쪽은 메이플 스토리 장비창이고, 오른쪽은 사이버펑크라는 게임의 장비창인데, 왼쪽에 메이플 스토리도 한 2000년도 초반에 보면은 여기 잘 보면 뒤에 사람 모양이 있는데 머리 위에는 모자를 씌우고 다리에는 신발을 씌우고 가슴 쪽에는 옷을 입고 다리에는 바지를 입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장비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장비를 어디에 착용하는지에 대한 느낌은 거의 사라졌고요.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에 보면 사이버펑크의 경우에는 뭐 손에는 뭘 장착하고 뭐 뼈에는 뭘 장착하고 이런 식으로 왼쪽보다는 알아보기 쉽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행기 콕핏인데 이거는 UI가 예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비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이제 알아보기 쉽게 나타나 있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놓고 파일럿들이 잘 이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며칠 전에 본 건데 그 페라리 전기차 중에 루체라는 제품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홍보 영상을 좀 봤는데 앞에 보면은 아이패드 같이 생긴 스크린이 있고 거기에 보면은 이 바늘은 또 물리적인 바늘이더라고요. 그리고 핸들 바로 밑에 여기 노브 같은 것도 다 물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놨고 그래서 어, 터치 버튼이 대세인데 다 물리 버튼으로 바꾸는 게 좀 신기했었고 열쇠도 보면 이게 열쇠가 전자잉크를 써가지고 노란색으로 빛나는데 이걸 누르면은 요 유리랑 합쳐져가지고 까맣게 변하고 요 기어봉에 노랗게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일체감이 있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었는데 뭔가 애플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보니까 이 애플 유명한 아저씨 있잖아요. 조나단 아이브. 이분이 그 자동차 전체를 설계를 했더라고요. 네, 이분은 터치스크린을 아이폰에 딱 넣은 그 사람인데 자동차에 터치스크린을 왜 안 넣나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애플이 아이폰을 터치스크린으로 만든 이유는 뭐 계산기도 들어가야 되고 웹브라우저도 들어가야 되고 이것저것 들어가야 되니까 물리 버튼을 넣어버리면은 그 사용하지 않는 버튼이 계속 생긴다. 그래서 터치스크린으로 만드는 거였고 자동차는 범용이 아니라 전용 디자인이 필요하고 물리적인 그 피드백,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는 물리적인 버튼을 다 사용하고 뭐 특별한 정보가 가끔 뜰 때만 그 패널에서 터치 스크린에서 띄운다고 합니다. 잠깐 뭐 자료를 이렇게 나타낸 건데 그 시속 110km에서 히팅 시트 켜고 라디오 조작하고 이런 4가지 정도의 동작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볼보 V70에서는 이제 물리 버튼을 사용해서 10초 정도 걸렸고 테슬라 모델 3는 그 완전히 터치스크린이잖아요. 거기서 테스트를 했을 때는 23.5초가 걸려가지고 717m를 이제 앞을 안 보고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TRL 연구 결과에서도 이제 터치스크린이 반응 시간을 50% 이상 증가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음주운전이 12%밖에 안 되고 문자 메시지가 35%인데 그거보다 훨씬 터치스크린이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BMW CEO가 말하기를 자기가 장담하건대 10년 안에 거대한 스크린은 이제 자동차에서 불법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쁜 UI를 박아 넣는 것보다는 그 안전하고 빠르게 쓸 수 있는 UI를 넣는 게 자동차에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었죠. 그리고 피드백 얘기를 하자면 이게 저희 회사 연구소 들어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도어락을 딱 눌렀을 때 그 눈에 보이는 피드백이 전혀 없거든요. 다른 도어락은 뭐 깜박거린다든가 진동이 있다든가 하는데 시각적인 피드백이 전혀 없으니까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겨울에 귀마개를 끼거나 이어폰을 끼면은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도 알 수가 없고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쁘다고 두 번째가 이제 화면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패턴을 랜덤으로 바꿔서 이제 지문을 통한 패스워드 유출을 차단하는 건데 그 두 번째도 안 해주고 이쁘기만 하고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UI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UI를 가끔 UX로 그냥 퉁쳐서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이제 유저 경험은 유저 인터페이스랑 다르고 왼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영화관 키오스크인데 이게 UI가 예쁘기는 하지만 노인분들이 잘 이용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20대에도 뭐가 어디 있는지 잘 찾기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오른쪽에 서울시 메트로 그 일회용 카드 뽑는 거를 보면은 이거는 노인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해외 관광객도 그냥 이거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만 모르지 사용하라고 하면은 바로 잉글리시 버튼 누르고 돈 넣고 뽑아서 잘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UI랑 UX는 반드시 같이 가는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비주얼 계층에 대한 얘기인데 F 패턴이랑 Z 패턴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F 패턴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쭉 읽는다는 거고 Z 패턴은 우리가 책을 읽을 때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밑에서도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읽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글 검색 페이지를 보면은 처음에 검색을 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읽은 다음에 밑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짧게 읽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있는 정보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밑으로 쭉 읽게 되는 그런 패턴이고요. Z 패턴은 뭐 페이스북 메인 페이지를 예시로 가져오긴 했는데 처음에 로고를 보고 뭐 로그인 화면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사람들이 지도에 펼쳐져 있는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는 여기 계정 생성을 보게 되는 그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지는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웨이트 사이즈 컬러 이 부분은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작은 것보다 큰 것이 당연히 먼저 보이고요. 그리고 가느다란 것보다 굵은 글씨가 훨씬 더 먼저 보이고 무채색보다는 튀는 색이 더 먼저 보인다는 건 사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경고문 같은 데 보면은 크고 빨간색 글씨도 많이 쓰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모두 다 이렇게 써버리면은 지저분해지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백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대학교를 다녔던 분이라면 이런 대자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뭐 예시로 가져온 거긴 한데 모든 대자보가 거의 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버스 기다리는 옆에 있어도 이제 제목만 읽고 뒤에는 안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중요하다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있고 심지어 여기 띄어쓰기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읽으려고 해도 읽기가 힘들고 뭐 글씨체는 그 다음 문제인 거죠. 뭐 빨간 글씨도 되게 많은데 뭐 빨간 글씨도 거의 반 정도가 빨간 글씨여가지고 읽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반대로 지하철에 있는 그 짧은 시민들이 쓴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자료로 가져온 게 좀 화질이 안 좋긴 한데 아까에 비해서 왠지 읽지 말라고 해도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빈 공간을 채워넣으려 하지 말고 빈 공간을 잘 이용해서 구분감을 주고 여백이 넓을수록 더 정보가 돋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여백은 충분히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발표 자료에 유행하던 워드 클라우드인데요. 이제 왼쪽 같은 경우를 많이 봤는데 보면은 사실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챗 GPT 뭐 그나마 보이고 뭐 베타 모델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에 비해서는 오른쪽에 보면은 굿 헬스라고 딱 처음 주제가 잡혀 있고 여백을 두고 나머지 뭐 연관되는 단어를 쭉 나열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굿 헬스라는 주제가 딱 명확하게 보이게 되죠. 그 왼쪽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발표 자료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요. 그냥 단어 찾기 게임을 하고 있죠. 앞에 발표자는 말을 하고 단어 찾기는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보다는 오른쪽처럼 공백이 많은 게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포그래피인데요. 폰트가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경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실 텐데 넌 언제나 내 거야 라고 이제 물론 여긴 하트가 들어가긴 했지만 이렇게 적은 거라 뭔가 P로 쓴 것 같은 넌 언제나 내 거야 이거랑 너무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폰트에 따라서 같은 메시지라도 분위기랑 의미가 달라진다는 되게 좋은 예시인 것 같고요. 세리프랑 산세리프는 모르는 분이 조금 있을 수 있어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산이 프랑스어로 없다는 뜻이고 세리프가 이 삐침 문자거든요. 그래서 왼쪽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삐침들이 T에도 여기 있고 X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네, 생겨먹은 폰트고 산세리프는 이제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많이 보는 폰트인데 삐침이 전혀 없이 그냥 딱딱하게 생겨먹은 폰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세리프는 신문지 같은 인쇄용에 많이 쓰고 산세리프는 핸드폰이나 컴퓨터 디스플레이 같은 곳에 쓰는 그런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해상도가 모자라서 그랬던 거고 해상도가 지금 뭐 레티나 디스플레이 이후로는 핸드폰에서 세리프 폰트를 써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칙은 이제 더 이상 따르지 않아도 되는 법칙이고요. 그리고 고정폭 폰트가 있는데 프로그래머에게는 되게 익숙한 폰트예요. 그래서 왼쪽에 수량 같은 경우는 뭐 같은 자릿수인데도 이제 1이 2보다 좀 더 글자가 작아가지고 양이 적어 보이죠. 물론 1이 2보다 작긴 하지만 그래도 작아 보이는데 만약에 고정폭 폰트를 쓴 가격을 보면은 이제 같은 자릿수라는 거는 바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를 비교해야 될 때 주로 고정폭 폰트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이 쓰이기 때문에 뭐 I랑 뭐 소문자 L 같은 구분이 힘든 문자를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특징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폰트로 한 3개 정도 가져왔는데 노토산스는 뭐 너무 유명한 폰트고요. 라토는 노토산스에 비해서 이제 직선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6 같은 경우에도 노토산스는 좀 동그랗게 돼 있는데 라토는 한번 직선이 들어가고 동그라미가 들어가서 그 비슷한 숫자를 많이 봤을 때 혼란이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콘솔라스는 뭐 기본 폰트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본 폰트 중에서 골라야 된다고 하면은 콘솔라스를 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테이블에서 수치를 좌측 정렬하는 분들이 계신데 소수점 기준으로 우측 정렬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중요해서 한 번 더 넣은 거고요. 그리고 필기체가 마지막으로 있는데 필기체는 뭐 주로 본문에 쓰이진 않고요. 로고나 큰 타이틀에 쓰이고 극히 예외가 있다고 하면 이제 만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 전부 다 코믹체를 쓰는데 이거는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문에 쓰면 안 된다는 그런 불문율이 있었지만 난독 증세가 있는 사람이 보면은 오히려 또 이렇게 잘 읽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비슷한 동그라미가 반복되는 게 아니고 꾸불꾸불 하다 보니까 난독 증세에 도움이 돼서 코믹 코드, 코믹 모노 이런 코딩용 폰트도 있고 오픈 디슬렉식이라는 폰트는 이제 애초에 난독증 환자용으로 개발된 폰트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위에 거를 보면 이게 코믹 코드고 아래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코믹 모노 폰트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그 난독증 환자용 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독증이 완벽하게 있는 그 환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코드 읽는데 조금
여기 읽었다가 저기 읽었다가 헷갈리는 것 같다 하면은 이런 필기체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접근성인데요. 그 장애인용으로 만든 게 우리에게도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접근성을 좀 고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나 육교 경사로는 사실 원래 휠체어 탄 사람이 계단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든 건데, 그로 인해서 노인도 타고 다친 사람도 타고 짐이 많은 사람도 타고 뭐 자전거도 육교 경사로로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계단을 쓰라고 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10층 이상 절대 안 올라가려고 할 텐데, 엘리베이터의 발명으로 인해서 뭐 16층, 20층, 40층 이렇게 건물이 올라갈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점자 블록의 원래 목적은 뭐 당연히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가 길을 이제 쉽게 찾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화재 시에 연기로 앞이 막 안 보이는 상황에 점자 블록 찾아가지고 비상구를 찾아서 탈출했다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자막도 원래 목적은 청각장애인들이 영상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는 자막을 외국어 영화 볼 때도 뭐 한국어 자막으로 보기도 하고, 공공장소에서 이어폰 없을 때 그냥 소리 끄고 자막으로만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에게 좋은 거는 뭐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도 결국은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고려해야 될 접근성으로는 뭐 여기 여러 가지 달아놓긴 했는데, 이거는 사실 웹 개발에만 한정되는 거기도 하고 다른 데서 되게 많이 말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진짜로 고려해야 되는 거는 마우스를 뽑고 키보드로 사용도 가능한지, 이게 중요하고, 반대로 터치 스크린으로도 사용이 가능한지, 뭐 스크린 리더는 시각장애인용인데 이걸로 사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용자가 이해 가능한 단어를 사용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자면, 키보드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야 된다는 건 이제 탭키를 누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웹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아이디 창에 마우스로 딱 누르고 그다음 아이디 입력한 다음에 탭키를 누르면 패스워드 입력창으로 가잖아요. 근데 가끔 패스워드 입력창이 아니라 뭐 자동 로그인 버튼에 가고 로그인 버튼에 가고, 그리고 탭을 한 번 더 눌러야 패스워드 입력창으로 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시력자가 스크린 리더를 사용할 때도 굉장히 헷갈리게 되고, 그리고 2000년대에는 그 웹사이트 메뉴를 누를 때 메뉴 창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거기서 밑으로 조그맣게 열리면은 거기서 또 마우스로 힘들게 찾아야 되고, 거기서 또 메뉴가 나오는데 마우스가 미끄러지면 메뉴가 다 닫혀버려가지고 짜증났던 경험이 있는데, 이것도 또한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마우스 호버가 안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싸그리 사라진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저시력자나 시각장애인의 경우인데, 시각장애인이 우리 제품을 왜 써야 되냐라고 하기에는 시각장애인도 단계가 꽤 많아가지고 우리 제품을 쓸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전맹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각장애인의 이미지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은 스크린 리더로 화면을 읽어주는 것에 의존하는 사람이고, 저시력자라고 하면 안경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보이긴 보여요. 그래가지고 뭐 화면을 굉장히 확대를 한다거나 기본 폰트 크기를 키운다거나 하면은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시야 결손의 경우에는 시야가 좁은 사람인데 화면 구석에 있는 버튼을 잘 찾지 못하지만 화면 가운데 있는 거는 잘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은 지금 발표 자료에서도 오른쪽 밑에 33페이지라고 적혀 있는데 그거를 눈치 못 채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조금 더 심화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색각 이상은 우리가 뭐 생맹이라고 부르는데, 색약이랑 생맹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주로 초록색, 빨간색을 구별을 못하거나 아니면 전생맹은 그 빛의 밝기만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색각 이상인 사람들도 고려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가끔 화면 확대를 시켰는데 폰트 사이즈가 고정이 돼가지고 그림만 커지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스크린 리더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알트 텍스트를 달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알트 텍스트를 어떻게 달아야 되냐라는 거는 별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쓰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우리도 페이지를 다 안 읽어보고 훑어서 쭉쭉 내리고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읽잖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도 똑같은데 알트 텍스트가 너무 길어가지고 막 4,000자 정도 달려 있으면은 다 길어서 그냥 스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간결한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링크만 모아서 봐가지고 바로 빠른 페이징을 하기도 하는데, 가끔 보면 뭐 여기를 눌러서 로그인하세요, 여기를 눌러서 다운로드하세요 이런 링크가 있는데, 링크 여기, 링크 여기, 링크 여기 이런 식으로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도 데이터 다운로드 뭐 이런 식으로 링크 문장을 정확히 써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CSS로 화면적인 순서를 좀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스크린 리더의 순서를 고려해가지고 본문보다 이제 저 하단에 있는 뭐 회사 정보, 회사 주소 뭐 이런 거를 먼저 읽지 않도록 해야겠죠. 이거는 스크린 리더를 직접 써가지고 테스트하기보다는 그냥 탭키를 연타하다 보면은 순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탭키를 눌러서 한번 브라우징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예. 저시력자에 대해서는 딱 이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화재 시에 이제 연기가 가득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랑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은 빨간 통에 있는 은색 반사판이 조금 보이고, 이 아저씨 입고 있는 형광조끼 보이고, 그 외에는 전혀 안 보이잖아요. 이런 상황이면은 어, 색깔이 강렬하거나 뭐 형광색이거나 반사가 심하거나 이런 것만 보이게 되는데, 웹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저시력자가 대비가 좀 적은 거는 이제 안개가 낀 것처럼 잘 안 보이고, 대비가 큰 거 위주로 보이게 된다고 하는데, 옆에 소화전처럼 이렇게 벽 색깔이랑 동일하게 칠을 해놓으면은 정작 화자 시에 안 보이게 되니까 우리도 똑같은 현상을 겪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해 가능한 용어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웹사이트 가입할 때나 뭐 패스워드 잃어버렸을 때 굉장히 뭐 많이 보는 문장이잖아요. 뭐 공백을 포함하면 안 되고 256자 이하여야 되고 특수문자 넣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뭐 짜증은 나도 이해는 하는데, 오른쪽에 본 거 제가 실제로 본 웹사이트거든요. 그래서 패스워드 입력했는데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하고 한참 보고, 아 특수문자 넣어야 되는구나 하고 넣게 됐는데, 오른쪽처럼 이해가 불가능한 용어를 쓰면은 없는 이만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가끔 말하는 건데, 화면이라고 쓰면은 80대 할머니도 화면은 뭔지 알기 때문에 다 알아듣고, 모니터라고 쓰면은 50대 아저씨 정도는 알아듣는데 60대부터는 가끔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고요. 뭐 스크린이라고 쓸 거면은, 사실 모니터도 영어긴 하지만 스크린이라고 쓸 거면 자기가 번역을 왜 하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 가능한 용어를 쓰는, 더 많은 사람이 알아듣는 용어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쓰다 보면 자주 보는 단어인데, 세션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단어를 보잖아요. 근데 사실 프로그래머들이나 이걸 알지, 세션이 만료되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보통 모르고 그냥 이러면 다시 로그인 해야 되는구나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데, 그냥 에러 메시지를 다시 로그인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오히려 알아듣기 쉽기 때문에 이런 에러 메시지를 쓰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할 때 자주 쓰이는 비율들을 몇 개 간략하게 가져왔는데요. 6대 3대 1은 이제 기본색 6, 보조색 3, 강조색 1 비율로 사용하는 건데, 기본색이라 하면 이제 무채색으로, 여기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배경색이 되겠죠. 배경색이 60% 정도 사용되고, 보조색이 이제 글자 색이나 뭐 살짝 강조된 색을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 강조색은 완전히 중요한 거.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지금은 없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하면은 10% 정도만 사용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벽 색깔이 60% 정도 차지하고, 노란색이 이제 포인트 색깔로 30% 정도 들어가고, 파란색이 완전히 이제 특별한 포인트로 10% 정도 사용이 됐는데, 인테리어에서도 사용이 되고 웹 디자인에서도 사용되고 앱 디자인에서도 사용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4.5대 1은 W3C에서, 맞나? W3 거기에서 아예 제정을 해놓은 건데, 텍스트와 배경 사이의 명도의 최소 비율을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4.5대 1이 넘어가야 되고, 이거보다 안 좋으면은 사실 저시력자는 알 수가 없다라는 딱 기준점이 되는 건데, 안 좋은 예시로 완전 하얀색 위에 7777 요 색깔을 쓰면은 우리는 보이긴 보이거든요. 근데 눈을 살짝만 흐리게 떠도 좀 보기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요거 오른쪽에 보라색 배경에 파란 글씨도 보이기는 하는데 잘 안 보이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한 대비를 줘서 텍스트를 읽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1.25대 1은 텍스트 크기 비율에 대한 건데, 우리가 텍스트 크기를 선택할 때 뭐 16, 20, 28, 32 이런 거 아무렇게나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최소 1.25대 1 정도는 돼야 텍스트 그 크기에 구분감이 있다고 해서, 기본 텍스트가 뭐 16, 20, 25 이렇게 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렇게나 집어서 나온 수치가 아니고 그 수학적으로 계산이 돼서 나온 수치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갑자기 CLI인데요. CLI도 사실 UI라고 볼 수도 있고, CLI 설계를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잘 안 쓰는데, CLI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더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설계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AI 시대에 맞춰서 이제 MCP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요즘은 또 MCP가 한물 가고 바로 CLI로 왔더라고요. AI가 CLI로 이제 명령을 호출을 하고 작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MCP는 뭐 항상 들고 있어도 토큰도 더 쓰고 뭐 결과물이 필터가 안 되고 이런 단점이 있는 대신에, CLI는 필요할 때 뭐 헬프 쳐가지고 사용법도 터득하고 파이프를 통해서 필터링도 하고 토큰도 감소하고 뭐 더 빠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예시는 XKCD에서 가져온 만화인데요. 폭탄을 해체하려고 하는데 타르 커맨드를 구글링 없이 10초 안에 똑바로 입력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타르 명령이 프로그래머들한테 되게 유명한 굉장히 헷갈리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압축을 해제하려면 뭐 X 옵션인 건지 E 옵션인 건지 이거를 구글링 안 하고는 거의 사용이 힘든데,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물론 폭탄을 해제할 일은 없겠지만 계속 구글로 찾아보고 실행을 하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CLI 설계를 잘 해야겠고요. 가끔 이것도 TUI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TUI는 텍스트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오른쪽에 있는 H탑처럼 이게 열린 그 상태에서는 TUI인데, CLI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서 명령행만 딱 해당을 하거든요. 뭐 LSAL 맨날 치는 명령이고, 구글 크롬도 GUI이긴 하지만 실행할 때 뭐 풀스크린 옵션 주고 주소 주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실행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CLI라고 할 수 있고, 뭐 빔도 뒤에다가 파일 네임을 주게 되니까 이 부분은 CLI지만 빔이 열린 그 화면에서는 TUI인 거죠. CLI에서 중요한 디자인 요소를 몇 개 뽑아봤는데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될 것 같고, 예측 가능한 인터페이스는 물론 처음에 툴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때 그냥 인자 없이 그 명령을 쳐가지고 볼 수도 있겠지만, LS 같은 경우는 그냥 치면 실행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실행하는지 알려면은 대시 헬프 옵션을 보통 넣고, 이게 보통 있다고 가정을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헬프 명령은 항상 있어야 되고, 그리고 V 옵션은 가끔 어떤 프로그램에선 버전으로 쓰이고 어떤 프로그램에선 뭐 자세한 출력으로 쓰이는데, 이게 예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긴 버전을 더 기본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띄어쓰기가 들어가야 될 경우가 있는데 띄어쓰기를 못하니까 언더바를 쓰거나 대시를 쓰잖아요. 이 경우에는 케밥 케이스가 기본이고 이미 수많은 툴들이 케밥 케이스를 쓰기 때문에 스네이크 케이스는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td out이랑 std 에러를 잘 구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std out은 진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STD 에러는 진행 상황, 경고 에러 등 다양한 잡다한 부가적인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게 커맨드 입력하고 리절트에다가 바로 저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2번 STD 에러를 널로 리디렉션 해가지고 에러를 그냥 안 보고 싶다, 딱 본 출력만 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STD 아웃이랑 STD 에러를 모두 다 그냥 널로 보내버려서 아무것도 안 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아래처럼 쓰기도 하죠. 그래서 STD 아웃이랑 STD 에러는 구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TY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거 안 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LS를 그냥 쳤을 때랑 LS를 캣으로 파이프 했을 때랑 출력 결과가 실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LS는 뭐 한 줄에 쭉 출력이 되는 반면에 캣을 파이핑 하면은 한 줄에 한 파일만 나온다든지 이런 식인데, 예를 들어서 apt 인스톨에 tg 데이터를 이제 인스톨 하는데 y 옵션을 줘서 물어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오른쪽과 같은 그 뭔가 또 물어보는 다이얼로그가 뜰 때가 있거든요. 요거는 자동화된 스크립트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대참사잖아요. 그래서 TTY가 아닌 경우에는 진행 사항도 표시하지 않고 터미널 크기는 당연히 터미널이 없는 상태니까 얻어오려고 하지 말고 뭔가를 더 물어보는 인터랙션도 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TTY가 아닌 경우는 텍스트에 저장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색을 띄우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밑에 이것도 사실상의 표준인데 노칼라 환경 변수를 세팅을 하면은 TTY가 있다고 해도 칼라를 출력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인자인데요. 인자는 뭐 처음 명령어 빼고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포지셔널 인자랑 옵셔널 인자 그리고 옵셔널 플래그입니다. 그래서 포지셔널 인자는 뭐 당연히 필수로 넣어야 되는 형태인데 카피의 경우에는 src 테스트 이런 식으로 넣고, 만약에 카피 명령이 뭐 소스 옵션 이름 넣고 소스 넣고 데스티네이션 옵션 이름 넣고 밸류 넣고 이런 식이었으면은 불편했겠죠. 그래서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포지셔널 옵션을 주는 거고, 링크의 경우에는 항상 헷갈리는 게 어느 쪽이 소스인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설계를 할 때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잘못 설계하면 또 매번 헬프 페이지를 찾아보게 되겠죠. 그리고 옵셔널 인자는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인자인데 git 리베이스 명령이 제일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it 리베이스 메인을 하면은 메인 브랜치 위로 쭉 쌓는 거고, 리베이스 메인 피처 하면은 피처 브랜치를 메인 위로 쭉 쌓는 건데, 중간을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 인자보다 더 순서가 중요하고, 필수 인자를 여러 번 입력할 때도 이제 아래와 같이 빔에서 파일을 여러 개 열 때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옵셔널 플래그인데 이거는 진짜 없어도 되는 옵션을 가끔 수정을 해야 될 때 쓰는 경우고요. 위에 git 리베이스와 같이 onto new base 옵션이 앞에 갔을 때랑 뒤에 갔을 때랑 똑같은 동작을 하는 게 좋고, 근데 docker run 명령에서는 이제 p가 뒤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원하는 대로 실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원하는 위치 아무 데나 넣어도 실행이 되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짧은 축약형의 경우에는 대시 하나에 쭈루룩 이어 쓸 수 있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ls에서 대시 a, 대시 l, 대시 h 하지 않고 그냥 대시 alh 이렇게 쓸 수 있게 받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널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F랑 U 옵션이 있는데 U 옵션은 뒤에 그 유닛을 받아요. 그래서 대시 F, 대시 U, PTP4L이라고 하는 거 대신에 대시 FU, PTP4L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할 수 있게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마무리인데 그냥 디자인을 덜 하는 게 더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기본 템플릿이나 프레임워크가 잘 맞춰져 있으니까 괜히 헛짓거리 하는 것보다는 기본 디자인을 그대로 쓰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